열차 자율주행 기술은 철도 기술을 지상설비 중심의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관념을 바꾸는 연구인데요. 현재 두 열차의 최소 안전거리인 4m까지 간격을 좁히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맨 처음에 할 때는 차간 거리 실제 못 믿어도 거기에 측정기를 붙여가지고 하고 그랬어요. 뒷차 바로 붙을 때는 정말 조마조마하게 부딪힐까봐 너무 가까이 붙으니까. 그래서 막 그거 조마조마하게 그랬는데 이제 그런 단계는 넘어섰죠. 자동차는 이 보면서 머리로 판단해서 쓰고 그러지만 철도는 이제 그런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내 시야로 봐가지고 제동을 잡거나 이랬을 때는 충돌이 생기니까 그런 거 전에 이제 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철도 신호라는 게 발달한 거예요. 이제 그 앞에 속도나 가감 속도, 뭐 진도 이런 것들을 뒷차가 바로 실시간으로 받아오면서 차상 기반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제어하는 그런 걸 이제 열차 자율주행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저희는. 열차 자율주행 기술은 특히 철도 선진국에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분야인데요. 내로라 하는 강국들을 제치고 우리 기술이 먼저 개발되자 유럽 철도 언론사는 이를 조명했습니다. 그 핵심은 열차 내부 컴퓨터에 있다는데요. 이게 차상 컴퓨터예요. 그래요. 지상의 모든 제어 설비들이 이 컴퓨터 하나에 압축돼 명령부터 제어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 지상에서는 관제가 있고 지상 선로변에 장비들이 있고 또 지상 신호기계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차상 컴퓨터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현장 설비하고 이 차상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동안 각 열차의 신호를 주려면 신호기의 정보가 관제를 거쳐 차량에 다시 명령을 내리는 구조였다면 열차끼리 스스로 교신하는 방식은 더욱 정밀하게 간격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행 간격이 짧아질 수 있다는데요. 저도 서울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 타봤죠. 뭐 밀고 예전에 얼마나 푸시맨도 있었고 그렇긴 한데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열차 자율주행을 접목한다 그러면 기존에는 폐색이라 그래서 물리적으로 구분을 시키는 겁니다. 선행열차가 점유돼 있으면 못 들어가고 그 뒤에 이렇게 들어가는 개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에서 컴퓨터가 차 속도 위치를 다 받아서 거기서 계산을 해서 이렇게 갔다가 또 얘한테 전달되고 이런 지연 시간도 있고 지금이 현재 방식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실시간적으로 이제 동쪽을 정보라 그랬는데 동쪽 이동을 이제 뒷차에 주어서 바로 뒷차가 이제 따라서 그에 제어하고 개선해서 제어하니까 간격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수도권 2호선의 경우 현재는 열차 간 최소 간격이 약 150초지만 열차가 스스로 간격을 제어한다면 운행 간격이 60초 정도로 줄어서 승객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 드론 배터리를 연구하는 이들에겐 작고 가벼우면서 한 번 충전하면 오래 사용 가능한 배터리 개발이 숙제로 주어졌는데 조원일 박사 연구팀은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보다 성능이 2배가량 높은 리튬 금속 이온 전지를 개발하며 차세대 드론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카본 1g에서 우리가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양이 약 370mAh 정도 됩니다. 리튬은 이거의 10배 정도의 에너지를 갖습니다. 3000mAh 정도, 3300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리튬은 가볍잖아요. 흑연에 비해서. 그래서 전체 전지로 봤을 때는 동일한 무게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끌어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전지를 개발하게 된 것이고 기존 리튬이온 대비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시간적으로 한 거의 2배의 드론을 이렇게 띄울 수 있는 그러한 전지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렇게 시연도 하고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흑연 그리고 리튬 금속을 음극재로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후
드론의 채공 시간을 비교해봤다. 일반 리튬이온 배터리는 17분 만에 방전된 데 반해 리튬 금속이온 배터리는 36분이 지난 후에야 방전됐는데 드론의 채공 시간을 높인 비결은 리튬 금속 공정 기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리튬 금속은 동일한 부피의 흑연 대비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지만 표면에 비정상적으로 생기는 결정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거나 폭발의 위험이 있다. 연구진은 그래핀계 나노 소재를 리튬 금속 표면에 고르게 뿌려 일종의 인조 보호막을 입힘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 연구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배터리를 1200개 이상 충방전해도 초기의 성능을 8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전해질 배합 조건도 찾아냈다. 리튬 금속을 활용해 고용량, 고수명 전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리튬 금속 이온 전지는 사용하면 할수록 완충량이 조금씩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것이 연구진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숙제. 하지만 분명한 건 리튬 금속 공정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차세대 전지 개발에 대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리튬 금속이 이론 용량이 더 크기 때문에 전지의 관점에서, 전지 용량의 관점에서 한 번 충전으로 더 오래 가는 배터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혹은 앞으로 각광받고 있는 작은 셀룰러 폰에서부터 전기자동차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등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유레카! 이때 작업에 열중한 기술자 발견!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석공예품 만드는 곳인데요. 산소에 선물 같은 것도 하고 또 사찰에 부처님도 만들고 뭐 그렇습니다. 공예에 쓰이는 돌부터 특별하다는데 거창석, 경남에서 나는 경남 거창석이고 산소 앞에 많이 쓰고 이제 작품 만드는 돌은 전라도 황등석, 주로 황등석으로 많이 쓰죠. 어떤 작품을 만드는지에 따라 사용하는 돌도 달라진다고. 그렇다면 석조각은 어떻게 만들어질지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돌 위에 자를 대고 정확한 중심점을 잡는 게 작업의 첫 단계. 뭘 만들려는 걸까? 요거 이제 두꺼비 만들려고 이제 지금 이제 이 재단을 한 거예요. 이때 먹을 이용하면 돌에 먹이 스며들어 작업 도중 지워지지 않는다고. 순식간에 끝난 밑작업. 원래는 밑그림 그리지만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다 입력돼 있으니까 바로바로 작업이 되는 거죠. 이어서 다음 작업에 들어간 기술자. 그런데 열심히 돌을 깎는 와중에 희한한 장면 포착. 톱에서 물이 나온다? 대체 이게 무슨 광경이람? 톱날에 그 열이 나면은 마모가 돼요. 마모가 되기 때문에 그 열을 식혀주는 거죠. 오호, 신기하다. 단 한 번의 실수는 곧바로 실패로 이어지므로 매 순간 집중은 필수란다. 여느 때보다도 진지한 기술자의 모습. 한 번의 실수를 용납을 안 해요. 그 실수를 하지 말아야죠. 아무리 기술자여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덕분에 어느덧 두꺼비 모양을 갖춰가는 돌. 이후 바람을 일으키는 기계로 돌의 질감을 부드럽게 다듬어준다. 앉은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작업에만 몰두한 지도 벌써 수시간 경과. 그런데 생각보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의 양이 어마어마하다.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는 돌가루 속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생명줄이 있다고. 우리 작업장은 생각외로 먼지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방역 마스크를 안 쓰면은 진폐증 같은 게 걸리기 때문에 꼭 써야 됩니다. 어느 정도 모양이 완성됐으면 발이나 눈처럼 세세한 부분을 살려준다.
마지막으로 받침대까지 부드럽게 갈아주고 나면 예,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정성을 쏟아부어 드디어 완성! 기계로 찍어낸 듯 완벽한 모습이다. 이게 정말 같은 돌 맞냐고요? 유레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천재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이에요. 스웨덴의 한 발명가의 아들로 태어난 노벨은 어려서부터 과학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화학 공장을 운영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화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노벨은 본격적으로 화학 제조 실험을 시작했어요. 당시 대부분의 화약은 쉽게 출렁이는 액체였던 탓에 조금이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폭발해 굉장히 위험했어요. 심지어 액체 화약 폭발 사고로 사랑하는 동생을 잃게 되자 노벨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굳게 다짐했어요. 그래,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화약을 만드는 거야. 이후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노벨은 최초의 고체 화약, 다이너마이트를 완성했답니다. 그런데 철도나 터널 공사를 위해 발명된 다이너마이트가 전쟁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된 그는 크게 상심했어요. 결국 노벨은 인류 평화를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고 그의 유언에 따라 세계 과학의 발전과 평화에 공헌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노벨상이 탄생하게 되었답니다. 이렇듯 노벨이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바로 동기부여 덕분. 어려서부터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해 꾸준히 꿈을 향해 노력했기에 지금까지도 인류 발전과 평화를 꿈꾼 위대한 발명가로 남을 수 있었답니다. 유레카! 슐리렌은 광학적 불균등을 뜻하는 독일어인데요. 공기의 흐름이나 진동을 직접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슐리렌 장치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뜨거운 공기의 흐름이 선명하게 보이죠. 이는 공기의 온도차에 의해 만들어진 대류가 슐리렌 장치를 통해 보이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나오는 손의 열기나 입에서 나오는 따뜻한 입김도 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19로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얼마나 멀리 날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실험 영상에서도 이 슐리렌 장치가 사용됐습니다. 강력한 모터로 열기를 순식간에 뿜어내는 헤어드라이기를 슐리렌 장치 앞에서 작동시키면 어떻게 보여질까요? 와, 매일 우리의 머리카락을 말려주는 공기는 저렇게 퍼지는 거였군요. 헤어드라이기를 껐는데도 남겨진 열기가 보이네요. 그렇다면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밀도가 다른 공기를 통과한 빛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굴절하는데요. 광원에서 발산된 빛이 촛불의 따뜻한 기체를 통과하면서 굴절되는데 그중 일부가 칼날에 막혀 통과하지 못하게 되고 이 부분이 더 어둡게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칼날에 막히지 않고 그대로 빛이 통과한 부분은 더 밝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빛의 굴절이 상의 대비에 의해서 뚜렷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봐도 역시 신기하기만 하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슐리렌 장치의 색색에 조명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게 뭐죠? 촛불에서 뿜어져 나온 컬러풀한 열기의 흐름이 카메라에 선명하게 잡혔네요.
어떤 색의 빛이 통과되냐에 따라서 상의 색도 달라지는데요. 색색의 셀로판지로도 보이지 않는 빛에 색을 입힐 수 있답니다. 스팀 다리미를 슐리렌 장치 앞에 놓으면 과학 교과서에서 봤던 공기 대류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운 공기는 상승한다. 기억하시죠? 교과서 지식도 이렇게 컬러풀한 영상으로 보니까 더 오래 기억에 남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식간에 발생하는 열기의 화려한 모습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인데요. 불이 붙은 성냥을 석유에 낙하시키면 어떻게 보일지 초고속 슐리렌으로 촬영해봤습니다. 열기의 흐름이 마치 컴퓨터 그래픽 화면처럼 현란하게 그려지네요. 이 정도면 슐리렌 장치의 스마트함 완전 인정합니다. 유레카! 우리나라 제약 주권 현황을 살펴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의약품의 자급률인데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완제 의약품의 자급률은 74% 정도. 하지만 그 기초가 되는 원료 의약품의 자급률은 채 20%도 되지 않는다. 원료 의약품이란 합성이나 발효, 추출 등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로서 완제 의약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료다. 약효를 나타내는 주성분으로 쉽게 말하자면 사람에게 투약할 수 있는 완제품, 바로 전 단계의 의약품이다. 그런데 20에서 30% 이상을 유지해오던 원료 의약품의 자급률이 최근 급격히 하락해 문제가 되고 있다. 2019년에는 역대 최저인 16.2%를 기록했다. 해외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의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가 원료 의약품을 주로 수입하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 등이다. 특히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에서 값싼 원료 의약품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직접 생산하기보다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원료 의약품 생산 국가가 됐다.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인도조차 원료 의약품의 70에서 80%를 중국에서 수입할 정도. 이처럼 원료 의약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품질 관리 측면에서 보면 고혈압약, 발사르탄 같은 수입 원료 의약품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제조와 판매가 중지된 바 있다. 또 수급 문제도 종종 발생한다. 해외에서 원료 의약품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내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면서 원료 의약품 수급이 지연된 게 단적인 예다. 지난해 4월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이 원료 수출을 중단했다. 그러자 인도도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비롯해 해열 진통제인 파라세타몰과 항생제 등 26종의 의약품 수출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필수 의약품 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의약품 사재기 광풍이 불었다. 유레카! 도화나 이런 것도 다 기본적으로 오토예요.
미래 대중교통수단 미니트램에는 운전석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입니다. 핸들 대신 버튼 몇 가지만으로도 자동 운전이 되도록 설계됐는데요. 누구나 손쉬운 조작이 가능합니다. 지금 승객이 다 탑승하고 도어가 클로즈 되면은 이제 그때 승객이 내부에서 스타트 버튼이 있거든요. 스타트 버튼 눌러주면은 이제 차량이 출발하게 됩니다. 기술 개발 당시 미니트램에 철도의 자율주행 아이디어를 적용했다는 연구팀. 그런데 바닥 어디에도 궤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레일이 하나도 안 깔려 있는데 어떻게 좀 자율주행을 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철도와 다르게 도로만 깔려 있으면 자석 마커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죠. 위치 포지셔닝으로 이제 자석 심어놓은 거 그게 확인돼서 가는 거죠. 지금 마커가 여기에 이렇게 일부러 해놨는데 보면 이 자석 영구 자석입니다. 이게 영구 자석. 미니트램의 주행 경로에 일정한 간격으로 자석을 심었는데요. 드릴링해서 그거를 레일 패고 그다음에 에폭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 3m 정도. 이게 그러면은 하나의 철로나 마찬가지. 그렇죠. 예, 예. 이게 무형의 레일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센서 자체를 무형의 레일로 보면 되는 거죠. 도로 아스팔트에 드릴링해서 자석을 거기다 받고 에폭시 그냥 처리 이렇게 덮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쉽죠. 자석도 뭐 그냥 일반 자석을 영구 자석 쓰는 거니까 가격이 싸요. 뭐 기존의 철도에 레일 깔아야 되고 거기에 설비 또 들어가고 다 그런데 이런 건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비용은 그거 뭐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미니트램이 주행하면서 자석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길쭉한 봉 모양의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센서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되는데 저희는 그 마그네틱 필드로 하기 때문에 안정되게 그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라이다로 그 장애물을 갖다가 검사하는 센서입니다. 라이다와 자석 인식 센서가 완벽하게 상호 보완을 이루며 장애물을 파악하면 멈춰서고 악천 후에도 원활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터리 충전으로 움직이는 친환경 교통수단인데요. 세계 최초로 엘리베이터처럼 수직 이동이 가능해 복합단지나 공항에서도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습니다. 지금은 지하철 타기 위해서 걸어서 이제 뭐 좀 걷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부산을 가는데 서울역까지 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시간을 좀 단축시키자, 빨리 쉽게 가게 하자 이런 게 이제 접근성 향상의 작게 연계 수단으로 해서 실제는 더 필요할 수 있어요. 노약자나 이런 분들도 그렇고. 유레카! 동상의 부위별로 형태를 따로 만든 후 다시 하나의 형태로 합쳐주는 시스템이라고. 완성된 형틀 위에 열을 가해주고 뚜껑을 열어 내부를 확인하자. 짜자잔! 양쪽 다리 부분 등장. 힘든 작업이지만 동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 단계인 형틀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쇳물을 붓기 전 중요한 과정이 또 남아 있다는데. 형틀 안쪽에 무언가를 바른다? 쇳물 두께를 잡아주는 흙입니다. 두께가 한 6mm, 한 5mm부터 6, 7mm가 될 겁니다. 이게 동상의 두께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찰흙 두께가 너무 두꺼울 경우 동상 또한 두꺼워지고 반대로 너무 얇게 펴바를 경우 동상이 얇아지기 때문에 알맞은 두께로 균일하게 펴주는 것이 중요하단다. 찰흙을 벗겨내면 형틀과 모래 사이, 즉 찰흙이 있던 자리에 쇳물이 들어가면서 동상 틀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찰흙의 두께. 약 하루의 시간이 흐르고
흙의 표면을 다듬어 준다. 이따가 보시면은 이렇게 합상을 하면 공간이 비어요. 그 사이로 이제 쇳물을 주입을 할 거예요. 이후 안쪽 형틀에 약품을 바르고 돌을 붙여 거칠었던 표면을 매끄럽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이후 다시 한번 형틀 안에 집어넣는데 형틀과 흙 사이 이 얇은 길이 바로 쇳물이 들어가서 동상이 만들어지는 통로가 된다. 드디어 쇳물을 부을 차례. 동상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만들어 쉽게 녹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천천히 통으로 옮겨 붓는데 모든 걸 집어삼킬 듯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 동상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수명이 수천 년까지 유지되므로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단다. 천도시가 훌쩍 넘는 고온이기에 순간의 방심은 자칫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단다. 이제 형틀을 떼어내고 그 안에 동상을 꺼낼 차례. 과연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을지. 드디어 쇳물이 뜯어 만들어진 동상 등장. 모난 곳 없이 매끄럽게 잘 빠졌다. 이제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주고 안에 내용물까지 빼낸 뒤 다음 과정을 위해 이동하는 기술자. 표면의 날카로운 부분을 다듬고 원하는 질감을 표현하는데 이때 너무 많이 닦아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단다. 다음으로 머리와 몸통, 다리 등을 하나로 합칠 차례.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제대로 된 완성품이 나올 수 없다고. 신중하게 용접 작업을 끝낸 뒤 다시 깔끔하게 표면을 다듬고 번쩍번쩍 광을 내준다.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 다시 한번 불로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동시에 약품을 뿌려 색깔을 내준다. 수십 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계가 아닌 사람 손으로 진행하다 보니 들이는 힘도 시간도 엄청나지만 제품이 완성된 뒤에 만족도 또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드디어 완성된 한 마리의 사슴. 빛이 난다.